이제 안철수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분 중에 호남 출신 의원이 별로 없습니다. 다 과거에 4, 5년 이상 안철수 후보 곁에 있었던 사람들, 좀 호남 쪽과는 거리가 먼 정서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고, 현재 보면 박지원 대표를 포함한 호남 의원들은 그냥 당신들 지역에 가서 거기만 지켜라, 현상 유지만 해라 하는 식이고, 실제로 국민의당 핵심에서 노리는 공약 목표는 보수층 쪽의 표를 노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표는 잔뜩 받아가 놓고 호남 유권자들의 뜻에 거스르는,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홀대고 부대접이죠. 그렇죠. 그 증거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호남 유권자들께서는 지금 국민의당을 자신들이 만들어줬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당명을 아예 벽보와 현수막에서 빼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 자체에 별로 애착이 없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으니까 당을 하나 만든 것 뿐이고, 일종의 사업가의 단기 프로젝트죠. 네. 그럼 국민의당이라는 당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어차피 40석밖에 안 되고 그것으로는 당을 운영할 수 없으니까, 당선이 되는 경우에 다른 당들과 손을 잡고 할 수도 있고, 아예 국민의당에서 탈당을 해가지고 나는 어느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의 대통령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대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무기로 이 정파 저 정파에서 사람들을 긁어 모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추측도 가능한 거죠. 제가 너무 분노했던 게, 일부는 먹힐 수 있겠죠. 호남 홀대론 같은 게 사실 내용과 다른,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제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참여정부 때 호남 홀대했는지 한번 봐라 하고 이렇게 증거들이 막 나왔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 지금도 기억나요. 김대중 대통령 제 기억에 당선되고 처음으로 내려간 곳이 부산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이유는 저쪽에도 인정받고 싶었단 말이에요. 사람 심리가.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경선 때부터 광주에서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분 자체는 광주가 맞는 대통령에 가깝다. 그래서 그분도 정반대로 참여정부 때 호남분들 굉장히 우대했던 게 저도 기억이 나는데, 말도 안 되는 마타도를 만들어가지고 총선을 이렇게 이겼단 말이에요. 3당 합당 때 우리들 얼마나 분노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고립되고 나서 조금씩 넓혀간 거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호남 민주당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다 전국화 되려고 하니까 분당해서 다시 호남으로 쪼개버리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다고 하면은 DJ 김대중 대통령이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신다면, 호남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김대중 대통령 자체가 정신적 지주니까 과연 호남 홀대에서 국민의당이 만들어진 건지,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기에 스스로 호남을 고립시켜버린 건지, 그 판단을 우리 호남분들이 해주셔야 한다고 보는 거죠. DJ 입장에서 혹시나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상황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을지는 딱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모셨던 분들, 또 아버지를 모셨던 분들을 몇 분 모아놓고 유언처럼, 그 당시에 야권이 굉장히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 단합해서, 그러니까 과거의 일에 연연하지 말고 단합해서 정권 교체를 꼭 이뤄가지고 이 수구 기득권 세력의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 정권 교체를 해서 그동안에 그분의 업적이 훼손됐던 것을 다시 살려달라 하는 말씀을 남기고 가셨는데, 이제 와서 과거를 들춰가면서 상대를 공격하고 그분을 핍박했던 세력과도 손을 잡으려 한다는 것은 좀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고 표방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특히 지난주에 그 박지원 대표께서 햇볕 정책 포기 선언을 이 손석희 앵커 앞에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김대중 정신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정치 몰입해죠. 어떻게 햇빛 정책을 포기해요? 진짜. 새가 날아든다는 정권 교체를 갈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방향을 한번 바꿔볼게요. 사람이 아무리 뭐 사회적 대의가 있고 정통 야당을 지켜야 된다고 해도 후보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열심히 하실 리가 없잖아요. 위원장님 보시기에 문재인 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뭐 문재인 후보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치는 없죠. 한 분 계셨어요. DJ. 과거 그 삼김 시대 같은 그런 리더의 카리스마를 그분한테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저는 이제 지금의 시대가 이 좀 겸손한 리더십, 뭐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이 국민들께 다가가서 소통하는 리더십, 그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이 적임자라고 보는 것이고, 다른 건 몰라도 그분은 남에게 거짓말을 하고 위선과 가식이 섞인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화려한 정치력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좋은 면에선 좋게 말하면 정치력, 나쁘게 말하면 뭐랄까 좀 사기. 그렇죠. 약간 정치적 사기, 그런 거를, 그런 개인기를 구사하는 정치인들이 득세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특히 그 박근혜 정권의 엄청난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고 정치인들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환멸을 느끼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진정성 있는 리더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방송 나가기 전에, 아직은 안 나갔지만 나올 방송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후보들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봤어요. 문재인 후보의 정책은 굉장히 디테일해요. 숫자까지 정확해요. 언제까지 얼마를 들여서. 근데 혹평을 받은 것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못할 공약은 지르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 그 주의예요. 그게 이제 흔히 말해서 어저께 광주에서 김성한 전 기아 타이거스 감독이 했던 말입니다. 진정성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진정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인정하시죠? 후보에. 그렇죠. 그게 아주 강점이죠. 누군가를 현혹시키지 않고 진실하게 대하는데, 그런 점들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이렇게 글쎄요. 사수를 쓰지 않고 네. 막 대접 안 해주고 그러면 떠나서 뭐 다른 당으로 간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분이 사실 누구 붙잡고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 하나 나오면 장관 후보, 총리 후보가 수십 명, 수백 명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일단 도와달란 소리 하기 위해서 내가 되면 뭐 너한테 장관 주마, 뭐 총리 주마, 이런 소리를 막 하는데, 이분은 그러시지 않는 분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약간 그게 약점이 된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실 듣고 보면 장점인, 시대에도 사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님이 호명이 돼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좋았건 싫었건 간에 그 시대의 정치인의 상징은 삼김시대라고 해서 이게 끝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압도적 카리스마는 이제 있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시대에 그런 정치를 아직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저하고 문재인 대표하고 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공통점이, 정치인은 조금 이렇게 뻔뻔한 구석도 조금은 있어야 되고, 아무나 붙잡고 형님 동생 하는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이 날 도와주면 뭐 내가 나중에 신세 안 감겠냐고 하면서 막 이러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나 그분들이나 좀 그런 면은 좀 부족하죠. 문재인 후보는 위원장님 보고 뭐라 그래요? 되게 고마워하지 않으세요? 문재인에게 김홍걸이 없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호남 사람들이 실제로 등을 돌렸을 수도 있어요. 마타도에 넘어가서. 그래서 어떤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완소 아이템 이런 거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표현 하신 적 없으세요? 아유, 그분은 이 아이, 재미없어요. 바깥으로 내색을 그렇게 하시는 성격이 아니라서. 근데 저도 마찬가지니까 네. 그분을 원망할 입장이 못 돼요. 그럼 두 분이 차를 마시면 말 거의 없죠. 뭐 5분에 한 마디.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는 하죠. 예. 아니 제가 광주 유세 하셨잖아요. 예. 거기에서 그 문재인 후보의 마음을 제가 본 게 다 그 단상에 나와서 인사들하고 일일이 호명하면서 누구십니다, 누구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단상을 내려가는데, 김홍걸 위원장님만 문재인 후보가 가가지고 내려가는데 끌고 와서 같이 손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난 거기서 그걸 느꼈어요. 아, 정말 둘이 형제같이 친한가 보다. 애정하는구나. 애정이 있구나. 그런 거를 느꼈거든요. 그 눈빛이, 그러니까는 굉장히 다 쳐다보는 게, 아유 진짜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가끔 이렇게 흔들릴 때 그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DJ처럼 그 지역에 태어나지는 않았어도 김홍걸 위원장을 보면 호남 사람들은 DJ 환생한 듯한 약간 좀 그런 동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 지역의 사실상의 주인처럼 돼버린 거예요. 문재인 후보한테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의탁하고 싶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 면에서 호남권의 표는 내가 다 책임질게. 일주일에 5일은 있을 거야. 이렇게 막 질러버리셨는데 무리하신 거지 지금. 서울에 많이 올라오셔야 되는데. 약속을 지키실 분이니까. 뭐 제가 다 책임진다는 게 아니고 저로서는 할 일을 해야 되겠다 그거죠. 그냥. 실제로 그 지역에 지금 현역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렇죠. 선거 뛰는데 약간 좀 애로사항도 좀 없지 않아 있다고 해요. 예, 네.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현역이 아니면 조직 동원이라든가 여러모로 취약하기 때문에 현역이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광주 서구에 계신 우리 어머니 위원장님 모실 때쯤에서 또 전화 한번 해봤어요. 낮에 지역 민주 좀 물어보려고.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그쪽에 좀 풍향기가 발달하신 분이에요. 근데 분위기 괜찮다고. 이쪽에서는 지금 안철수에게 말이 많더라. 이게 첫 번째셨고요. 이번에 문재인 될 것 같지? 딱 이 두 가지 정도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그 지역의 편견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쪽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네. 뭐 국민의당을 지금 지지하는 분들 중에 뭐 지역이 호남이든 영남이든 진보든 보수든 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안철수 후보가 수시로 말을 바꾸고 또 뭐 예를 들어 사드 배치, 개성공단, 또 촛불 집회 이런 거에 대해서 없는 근거를 들이대면서 아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바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사실이 아닌 것들을 자꾸 들이대고 있거든요. 너무도 뻔한 것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과연 그분이 됐을 때 이제 다들 이 사람이 되면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지하시는 것일 텐데 그 기대가 무참히 깨질 수도 있다.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투표를 하셔야 될 것이다 하는 거죠.